저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거, 뭐 이제 그런 거를 주로 이제 이 책에서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의 말과 심리를 이제 부록으로 다뤘는데, 어, 그 내용은 다루면 아마 화가 나실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안 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재명 후보가 가진 대응법입니다. 대응법. 그러니까 말을 한다 그럴 때 보통 상대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연설을 하더라도 사실은 청중이 있죠. 그리고 대화할 때도 상대방이 있는 거고 토론할 때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공격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이나 비난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위기 상황 같은 걸 맞이할 때도 있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게 이제 대응법이죠. 근데 이 대응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른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도망치는 대응법. 뭐 심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회피형 대응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도망치지 않고 맞서는 방법. 이제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도로 대응법이 크게 갈립니다, 사실. 근데 이 대응법이 왜 이 두 가지가 크게 갈리냐면 인간 심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들은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생각하거나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사실은 심리가 이렇게 개방적 심리와 방어적 심리로 이제 구분됩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근데 이 세상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방어적 심리를 갖겠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개방적 심리를 가질 겁니다. 근데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는 세상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에요. 나의 내면. 내 내면이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다. 그러면 열겠죠? 근데 자기 내면이 문제가 있다. 닫겠죠.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쳐서 개방적 심리와 방어적 심리가 생깁니다. 비유하자면 집을 이제 놓고 보면 대문을 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열겠습니까? 대문을 열어놔도 바깥에 위험 요인이 없다고 보니까 도둑놈, 강도 이런 게 없다. 우리 집 들어와서 뭐 훔쳐갈 사람 없다. 이럴 때 문 열어놓고 사는 거죠. 근데 방어적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대문 밖에 강도, 도둑놈이 드글드글 하다고 생각하죠. 문 열어놓으면 들어와서 해코지할 거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아 걸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대문 안에 마당이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러면 남들한테 보여주는데 문제 없죠. 그럼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당에 막 쓰레기가 넘치고 막 더럽고 이러면 대문을 못 열어요. 남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에 의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개방적이 될 수도 있고 방어적이 될 수도 있다. 대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어쩌일까요? 개방적? 네, 개방적입니다. 개방적,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사람과 닫혀 있는 사람은 세계에 대해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누군가가 막 다가오면 개방적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가까이 오나 보다 생각하죠. 방어적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칼 들고 날 찌르러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방어적 심리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개방적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열린 자세로 또 정면 돌파를 합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의 대응법, 그러면 일단 저는 정면 돌파를 꼽고 싶어요.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뭐 변명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뚫고 나가는 거죠. 뭐 비유하자면 돌 날라오면, 돌이 막 사방에서 날라오면 사람이란 게 원래 이제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움츠리거나 피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돌 맞아서 피가 철철 흘러도 같이 돌 들고 막 던지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런 이제 대응법을 쓴다. 이게 이제 정면 돌파인데.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대장동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부분 하시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이거 질문에 있던 아니, 겁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질문에 있던 겁니다. 질문하셨고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어서 일정 시간은 아니 그렇게는 이게 국정감사가 의원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정 정도 답변 들으시고 자, 난 다음에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김도부 의원님 얘기하실 때도 다 들었으니까 좀 듣고 나서 시간은 어떻든 좀 배분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 우선 조금 기다려 네.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 말씀드리고요. 돈을 준 사람은 이 지사님 죄책거리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막 공세를 하잖아요. 화천대유, 뭐 대장동 이런 걸 공세를 하니까 딱 플랜카드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써서 아까 이제 보셨지만 돈 받은 자, 범인 뭐 이런 식의 딱 들고 나와가지고 한 방에 밀어붙입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변명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죠. 너 이거 도둑놈들 아니냐. 대장동을 파면 왜 국민의힘만 나오냐.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식의 이제 정면 대응을 한다는 거고요. 이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힘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반복하자면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면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 무식하게 막 힘으로 밀어치거나 우격다짐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청문회를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정면 돌파나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소리를 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막 꽥꽥. 근데 그렇게 한다고 우선 정면 돌파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아유 저 쌍놈 뭐 이렇게 하지 아 이 사람이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밀고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하려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력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답변 들으시죠. 제가 보니까 예. 이재명 시장이 너무 편가르기를 절대 편가르기 안 한다 그러겠죠. 제가 보기에는 편가르기 딱 해서 예. 가난한 사람에게 쓰고 그리고 못 배운 사람에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말씀하시죠. 네. 자, 첫째로 가난한 자 편들었다는데 지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치의 본질을 얘기한 겁니다. 억강부약, 강자의 형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양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죠. 그게 국가의 부여된 의무입니다. 당신은 왜 편가르기 정치를 하냐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 계속.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말려들지 않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방어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이 너 왜 편가르기를 해? 그러면 저는 편가르기 안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왜 뭐 오른쪽이야? 그러면 저는 오른쪽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사실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죠.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편가르기를 안 한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은 집요하게 그 편가르기를 한다고 얘기할 거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의 본질이다 그게. 편가르기가 아니라. 정치의 본질은 억강부약이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야?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정치의 본질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예 이제 프레임 자체를 바꾸기도 하고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대응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심리전환하는 대목인데요. 요 동영상은 했는데 탐할 만큼 야 그거 저 엉뚱한 사람 그 나쁜 사람 아닙니다. 50억씩 안기고 왜 나는 단 50원도 안 주시더라고요. 50원도. 야 진짜 너무해네 너무해. 예? 네. 누군가 화천대유 저 대표 누구세요? 자, 대표 반성하세요. 자, 제가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왜 돈을 안 받았냐? 안 받으니까 섭섭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전혀 안 섭섭합니다. 저는 그런 부정한 돈에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제 가족이나 제 아내,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부정한 돈 관심 갖는 사람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규모의 이권 사업에서 어떻게 인허가권자가 돈을 안 받을 수 있겠냐라는 의심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거다.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송석준 의원님께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돈 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리하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눈앞에 황금이 쌓여도
그거 굳이 손대지 않고 되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본 일도 없고 결코 그런 데에서 손 안 대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손 안 댔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 그 점도 이해는 합니다. 뭐 상대방이 이제 계속 뭐 돈 받지 않냐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거다. 송석준 의원님은 전혀 상상할 수 없지만 돈 안 받는 사람도 세상에 존재한다. 이래 얘기해버리면 이게 왜 무섭냐면 속마음을 그냥 들킨 거거든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는 거예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 속마음을 알아채면 상대방이 꼼짝 못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심리적 이유가 있지만 일단 무서워요. 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한 짓을 우리 어머니가 다 하시더라고요. 속마음을 막 들여다보는 사람 같이 알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국수 배급을 받아서 교실로 가서 먹어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다 먹고 돌아가더라. 이걸 다 하세요. 집에 가면 너 오늘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어머니가 내 속을 다 들여다보나 보다. 내 행동을 무섭다. 막 감시자 있죠. 하늘에서 뭐 날 감시하는 감시자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간첩들이 있었던 거죠. 학교 내 어머님이 심어놓은. 그래서 이제 정보가 들어간 건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어머니만 보면 막 쫄고 막 이런. 근데 그거랑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상대방의 심리를 딱 간파했을 때는. 근데 이재명 후보의 강점 중에 하나는 착한 사람들의 심리도 잘 알지만 이 악당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알아요. 어려서부터 뭐 돈 떼어 먹히기도 하고 뭐 팔 이렇게 다쳤을 때에도 산재보상 처리도 안 해주는 사람 등등 수많은 악당들을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석준 의원한테 이런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상대방은 순간 막 자기 속마음을 다 꿰뚫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대응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사실 저 말이 굉장히 센 말이거든요. 너 돼지다 이런 얘기잖아요. 당신은 돼지다. 그러니까 돼지가 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화를 못 내요. 거기서.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심리전에도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능숙하다.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즉각 대응을 잘한다라는 점입니다. 즉각적으로. 지방자치를 폐지하려는 사실상 없애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자,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틀립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를 합니까? 본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뭐 정면 돌파를 하려면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나중에 뭐 얘기하고 이러면 정면 돌파가 아니죠. 그건 변명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쳐야 될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데서 뛰어납니다.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이제 뭐 노란 리본 왜 달았냐 하는 분에게 피하지 않고 바로 대응하면서 그 자리에서 정면 돌파를 하죠. 자,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곡 상인들과의 대화 이거를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규칙을 잡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공정한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먹힐까 싶기는 한데 저한테 화내는 거 이해합니다. 아까 뭐 화난 거 아니에요. 뭐 표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 생각하면 안 해야지 이런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르게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도지사 1년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표를 의식 안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압니다. 이게 수십 년 이렇게 했잖아요. 소위 단속한다고 말은 해놓고 안 해. 뭐 법률 제정해놓고 안 지켜요. 뭐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래서 심지어 불법 영업장에 대해서 권리금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런 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요. 근데 방향을 잠깐만 잠깐만.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릴 거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말씀하자는 건 아니니까. 방향을 이상하게 잡으시니까 살짝 불쾌하네요. 그럼 당연히 불쾌하죠. 어떻게 안 불쾌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불쾌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여러분이 도민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픔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제가 원론적인 얘기 결정은 다 져놓고 지금 넋두리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지 결정은 말까요? 다 져놨네 지금. 본인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좀 들어보시죠. 왜 혼자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들어봐야 되잖아, 끝까지. 기다려봐요. 말 여러분이 끊지 말고. 하신 얘기에 제가 답을 드리는 중이잖아요. OX로 하고 끝내버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저는 전체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합의해 놓은 것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는 사회에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프겠지만 그 아픔에 저도 공감은 일부는 해요. 실제 신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네, 그런 점도 있어요. 내려가서 뭐 먹을 수가 없다. 골뱅이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음식을 먹는다. 한 걸음씩 가다 보면 1000걸음이 돼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 걸음만 갔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너무 많이 이걸 아니, 자꾸 너무 그래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상대방이 말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하셔야 된다. 이 규칙을 지켜달라는 식으로 계속 규칙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래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안 지키고선 계속 끼어드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주민이 말려요. 화를 내요. 그 사람한테. 왜 규칙을 안 지키냐고. 그러니까 규칙을 이렇게 꺼내서 상대방을 규칙으로 자꾸 제압을 하기 시작하면 사회자도 이재명을 편들어야 되고 방청하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재명 편이 돼요. 자연히. 왜냐하면 규칙 파괴자는 응징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축구 경기 같은 거 볼 때도 이번에 뭐 중국이 또 쇼트트랙 이런 문제가 있지만 반칙 쓰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일단 싫어요. 페어플레이 하는 선수가 좋습니다. 근데 이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 대화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의 바르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지 예의가 없고 규칙을 파괴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이번에 7일 날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제가 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또 윤석열 후보한테 규칙 지키라고 얘기가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에요. 규칙을 본인이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제압을 합니다. 규칙을 안 지킬 때. 자, 그런 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과도 잘하신다라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제 본령인 저는 심리학자니까 말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거 이게 이제 사실 제 주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심리 분석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록밖에 없으니까 그분의 일대기라든가 그 사람들이 남긴 말이라든가 그 사람이 남긴 글 뭐 혹은 그림 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요즘의 시대에는 좀 한 가지 중요한 심리 분석 자료들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 뭐 유튜브라고 하는 거 동영상 같은 거. 요즘에는 동영상의 시대다 보니까 살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시절 동영상이 유통되기 시작한 시절 이후에는 거의 다 많은 동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심리 분석 자료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할 때의 태도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 분석의 중요한 틀로서 말하기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더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말을 통해서 분석해보면 어떤 사람일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후보가 노동자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일국의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인데 여전히 자기가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의식적으로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제가 이재명 후보를 측근에서 봤던 한 분을 뵌 적이 있는데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툭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아직도 노동자인 줄 알고 살아요. 이래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그건 제가 한 심리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데요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요. 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냐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청소년기까지 또는 좀 길게 잡으면 청년기 직전까지 노동자였어요. 그냥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언제쯤 완성될까요? 완성이야 뭐 이제 영원히 이제 완성되는 거는 시간을 두면서 조금씩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지만 이 뼈대가 구축되는 기간은 청소년기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보통 본인의 심리는 이미 청소년기쯤에 형성됐을 거예요. 그 형성된 심리가 뼈대가 형성된 거에 이제 살이 붙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골격은 이미 청소년기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청소년기까지 노동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심리는 거기서 굳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삶이 있더라도 자기가 노동자인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혐오죠. 자기가 노동자인데 노동자를 싫어한다. 노동자인데 나를 싫어한다. 그럼 자기 혐오죠. 그래서 자기 혐오가 있냐 없냐가 또 영향을 미치는데 이재명 후보를 분석해보면 자기 혐오가 없어요. 자기가 노동자인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워했어요. 자기가 가난한 걸.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가난한 걸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자기 주변 친구들도 다 가난해요. 그리고 가족도 다 가난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다 노동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뿌리가 거기 다 있어요. 지금도. 친구, 뭐 가족 할 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 정체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거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주 특징적이 나타납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자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노동자임을 당당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노동자라고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얘기할까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다 노동자들입니다. 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법이라고 만든 것 중에 법이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노동부에서 통상임금을 지 마음대로 팍팍 줄일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노동자인데도 그거 모르고 있죠? 노동개혁입법이라니까 야 진짜 경제 좋아하는 좋은 경제 활성화법인가 보다 이래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노동자인데 노동자인 걸 잊고 삽니다. 노동자 얘기를 꺼낼 때 이재명 후보가 우리라는 주어를 써요. 우리. 보통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노동자 얘기를 꺼낼 때는 우리 노동자들 혹은 노동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와 노동자를 분리시켜서 얘기합니다.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이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던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자기는 분리시켜놔요. 대화할 때, 연설할 때 보면 노동자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라는 대상만 떠오르면 그걸 언급할 때면 분리를 안 시킵니다. 자기를 그 노동자 안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는이라고. 우리는 더 이상 당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연설에서도 벌써 두 번이나 그 대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가 노동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면서 자기 가슴을 막 치잖아요. 이게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행동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의 막 속마음을 막 격정적으로 터쳐놓을 때 보면 가슴을 막 치잖아요. 킹콩이 치는 거 이런 거는 말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칠 때 보면 답답할 때 자기 속마음을 다 터뜨리고 싶을 때 치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떤 대목을 치냐면 우리가 노동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이제 가슴을 확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촛불 집회에서 이때만이 아니고 다른 집회를 봐도 노동자 얘기 나면 꼭 이러거든요. 아,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는 이미 그냥 자기가 노동자구나. 무의식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지금 난 거기를 빠져나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노동자구나.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기를 무의식적으로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를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자기 배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재명 후보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인간, 국민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표명을 하거든요. 그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없죠. 정보에 장사가 없다. 근데 과거에는 이 정보를 소수의 언론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기득권자한테 유리한 정보만 쫙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은 그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통제를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개돼지로 알았던 거지. 실제로 그렇게 운영했으니까요. 이 개돼지는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영화 대사야. 영화 대사고 그 교육부 고위 관리가 한 얘기니까 저한테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 정보가 유통되는 통로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네트워크가 너무 많이 발전한 거예요. 온 동네가 정보원이에요. 신문, 방송 아니라도 정보를 접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이 다 그 힘을 갖게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게 소위 SNS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과거에는 좀 어렵긴 했지만 지금은 이 소수, 행동하는 소수가 모이면 엄청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인간에 대한 믿음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방적 심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뭘 무서워하지 않는 거겠습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바깥 세상을 무서워한다 그럴 때 집 밖에 있는 돌멩이나 나무를 무서워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무서워하는 건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 없냐는 결국 본질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 없냐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신뢰한다는 얘기죠. 그럼 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도 있느냐?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저는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자기 주변에 정말 착한 사람이 있었느냐?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느냐? 이 두 가지가 상당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을 싫어할 수 없어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왜? 한 명이라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또 자기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주변에 착한 사람들을 목격한 사람들도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지만 학교 선생님은 굉장히 괜찮았고 훌륭했다. 혹은 뭐 위인전을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거의 매료됐다. 뭐 이런 경우에도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랑받은 것보다는 좀 약해요. 이런 경우 강도가. 근데 어쨌든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인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게 국민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없다.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고 주변에 착한 사람도 없었고 뭐 주변에 항상 김만배라든가 뭐 곽당도라든가 이런 사람만 있더라.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인간이 선하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이 선함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도 선하지 않고 일단. 그리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냐 없냐는 이 어린 시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인간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죠. 아까 이제 박 대표님도 믿는다 화법 얘기하셨는데 그게 그냥 말로만 믿는다 한다고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믿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진짜 믿어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진짜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믿는다라는 거, 신뢰하는 거. 그래서 뭐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 이런 거 유명하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심리 중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올해 작년이군요. 작년에 제가 2021-2022 이재명론이라는 책에 공동 저자로 참가해서 간단한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 비교하는 글이었어요.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리 분석 글은 이미 2017년에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책에서는 또 하긴 싫으니까 똑같은 거 이제 두 분을 비교했는데 거기에 키워드가 뭐였냐면 바로 공익추구형 정치인이 키워드였어요. 저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공익추구형과 사익추구형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 기준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말은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익추구형은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사익추구형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정치인들 중에서 내가 사익을 추구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공익추구형 정치인일까요? 자기가 공익을 추구한다고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상관없이 사익추구형이에요. 공익추구형은 어떤 정치인이 공익추구형 정치인이 될 수 있느냐? 승화에 성공한 사람만이 공익추구형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승화는 원래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개념이죠. 방어기제로서의 승화. 근데 이제 프로이트 이론은 성역설이니까 잘못된 거니까 저는 그 입장에서
승화라는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제가 따로 정의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 사적 욕망을 공적 욕망으로 상승 발전시키는 것을 승화라고 저는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문제를 뺀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적 욕망들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다.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익을 추구하면 진정한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 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돈을 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적 욕망을 완전히 공적 욕망으로 상승 발전시켜야 됩니다. 통합시켜 버려야 돼요. 그 속에. 이재명 후보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매 맞지 않고 사는 거였습니다. 너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어렸을 때 집에서 맞은 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것도 중요한 건데 집에서 부모한테 맞는 매는 굉장히 위험해요.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집에서 맞은 적은 없어요. 부모님은 사랑을 해줬어요. 이재명 후보가 맞은 것은 이제 학교죠. 처음에 초등학교. 뭐 준비물을 준비해가지 못해서 맞고, 또 뭐 학교에 내야 될 돈 같은 걸 못 내서 맞고, 뭐 이래서 여러 차례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소년공으로 노동을 할 때 또 많이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이라 회고록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출근할 때 소년 노동자들을 엎드려 뻗쳐 시켜서 이제 소위 빠따를 때린다 그러죠. 빠따를 때리고 퇴근할 때 또 빠따를 때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너무 그런 게 고통스러운 거죠. 매 맞는 게. 그래서 매 맞지 않는 삶을 꿈꿨어요. 뭐 관리자가 되고 싶다거나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거나.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학에 갔지 않습니까? 대학에 갔는데 또 80년대다 보니까 광주 뭐 이런 걸 알게 되던 시절입니다. 이거를 접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엄청난 충격을 받죠. 야, 여태까지 내가 잘못 세상을 알고 있었구나. 나를 속여왔구나. 이재명 후보가 이제 거기서 느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나와 내 친구들,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가난했던 것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 이 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이걸 이제 깨우친 거죠. 그러면서 나 혼자 매맞지 않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가 매맞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게 사실 내가 꿈꿔야 됐던 나의 진정한 소망이었다. 이런 걸 깨우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승화가 일어납니다. 나 혼자 매맞지 않는 삶을 꿈꿨다면, 그런 사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을 모두가 매맞지 않는 세상, 소위 이제 대동세상 이라는 것으로서 승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이게 융합돼서 하나가 되버렸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목 잡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욕과 공적 욕망과 사적 욕망은 말로 비유하면 이제 마차에 비유하면 흰 말 검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 말이 공적 욕망이라면 검은 말은 사적 욕망이죠. 이게 둘이 같이 사이좋게 달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에 사적 욕망이 이쪽으로 가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흰 말은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마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못 나가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은 말 자체가 하얘져야 됩니다. 하얘져서 둘 다 흰 말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차가 힘있게 공적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성공했다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성공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공익추구형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게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은 여기에 성공 못했습니다. 이게 성공했다면 티가 나거든요. 여러 가지로. 대표적인 게 뭐냐? 승화에 성공했던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게 워낙 자기 인생에 중요한 얘기라서. 이재명 후보 보면 대학 시절에 광주항쟁이 목격했던 얘기,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여기저기서. 왜? 자기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승화에 성공했던 시점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승화에 성공하면 인생이 확 바뀌죠. 그 다음부터 전후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승화에 성공한 공익추구형 정치인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하기 혹은 행동 여러 가지에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누구나 다 이 사적 욕망을 승화시키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승화시키는데 부적절한 욕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정결핍증 이런 거는 승화가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냥 버려야 돼요. 이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치료가 필요한 거고, 이재명 후보는 승화가 되는데 이건 왜 되냐면 사실상 매맞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이재명 후보의 사적 욕망은 원래 사회적인 거거든요. 원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승화가 금방 돼요. 쉽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떤 욕망들, 뭐 애정결핍증이라든가 나르시시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승화 안 됩니다. 그건 치료가 되고 극복이 돼야 되는 문제예요. 자, 공익 추구형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이재명 후보의 또 하나의 이제 특징, 말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솔직성입니다. 굉장히 솔직하죠, 이재명 후보. 다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솔직한지. 근데 이 솔직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심리적 특성이긴 한데 도덕적 특징으로서의 솔직성도 있고요. 심리적 특징으로서의 솔직성도 있습니다. 이 도덕적 특징으로서의 솔직성은 한마디로 도덕적인 사람. 아,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만을 말할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솔직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입장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근데 이제 심리적 특징으로서 솔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의 속마음, 뭐 예를 들면 생각, 감정 이런 거를 그냥 여과 없이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 그게 이제 솔직성이 있는 사람이죠. 심리적 특성으로서요. 이런 경우는 도덕적 특징으로서의 솔직성은 없어도 심리적 특징으로서 솔직성을 가진 사람들은 꽤 있어요. 홍준표 같은 사람. 홍준표는 도덕적 특징으로서 솔직성은 없거든요. 근데 심리적 특징으로 솔직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해요. 뭐 자기가 발정제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솔직한데 이재명 후보는 둘 다 있다고 봅니다. 둘 다. 두 가지 다 솔직성이 있다.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제 심리적 특징으로서의 솔직성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일단 감정 표현 자체를 억제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정 표현 굉장히 잘해요. 뭐 웃는 것도 좀 어떤 분들은 경박하다 이렇게 하는데 기분 좋으면 헤헤헤 흐흐흐 막 나와요. 그리고 상대방이 웃기는 얘기하면 막 깔보는 듯이 히히히 거리기도 하고 그런 웃음. 그 다음에 눈물도 많죠. 슬플 때는 눈물이 콱콱 흘러나옵니다. 감정 표현을 전혀 억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도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말 숨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꺼내죠. 그래서 사실은 설화에 좀 휘말린 경우가 있었죠. 과거에 보면 그런 대통령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죠. 말로 굉장히 국민들의 인기를 끌었지만 동시에 말로 많이 공격당했던, 너무 솔직해가지고 아유 대통령 못해먹겠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막 욕먹고 그랬잖아요.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나요, 제가 볼 때. 죽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세상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득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세상에 힘이 세. 이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보통 힘세고 영악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이 양심적이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대개 득을 보지 못하고 살아요. 아니 그게 세상살이에요. 심리학자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이 정도면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계는 있는데 학자가 아니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심리는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착한 사람들의 심리, 국민들의 심리만 잘 아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의 심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뭐 이기적인 욕망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점에서 정치인에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믿음도 놓치지 않고 좋은 정책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끄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뛰어난 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심리적 특징 중에 하나는 말하기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이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 아까 박 대표님이 얘기하신 진정성과도 통하는 대목인데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앞에서 이 얘기하고 지금은 딴 얘기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공정성장을 얘기하니까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재명 후보는 주로 평등 뭐 이런 걸 강조했는데 왜 갑자기 성장이냐? 이재명 후보가 맛이 갔다. 뭐 이제 변절했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
공정성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지금 하고 있는 얘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기회라고 하는 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기회. 기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같은 거죠. 이 환경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빠지는 환경 속에서 개인적인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거죠. 즉 성장이 정체돼서 기회의 총량이 줄고 그래서 경쟁이 격화되고 성장을 이건 성장을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기의 신념을 2016년에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번 대선에 와서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태도를 바꾼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한 2분 정도, 3분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개방적 심리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방어적 심리의 대표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왜 방어적 심리를 갖게 되었을까? 이제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어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대학생이 되었을 때까지도 원칙주의자인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제가 그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냐 그러는데 본인이 진짜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네, 공개석상에서. 어느 정도로 이게 이제 체벌이 강했냐면 대학생 시절에 뭐 술 마시고 친구 등에 엎여 들어오면 엎드려 뻗쳐해서 고무호스로 막 때리는. 그 고무호스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지금 같으면 학대 아닌가요? 악대죠. 지금 같으면 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그렇게 때린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그런 거 종아리를 고무호스로 때리고. 이 고무호스는 원래 체벌에 잘 안 써요. 회초리를 쓰지. 고문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대학생 때까지 그랬다라는 건데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맞았다는 얘기죠. 어렸을 때도. 게다가 부모가 사랑을 충분히 안 해준 상태에서 때렸어요. 그건 제가 시간에서 생략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일단 뭐겠어요? 맞으니까. 무섭잖아요. 세상이 무서운 거죠. 인간도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방어적 심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도 방어적 말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방어적 말하기를 해요. 자, 방어적 말하기 어떤 말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방어적 말하기라고 하냐. 자기 표현을 안 합니다. 아까 박 대표님이 나를 보여주는 말하기를 한다 그랬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나를 안 보여주는 말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얘기를 안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윤석열 후보가 자기 얘기 쫙쫙 하는 거? 어렸을 때 이렇게 걷고 얘기 안 해요. 저번에 기자회견에서 나 맞고 자랐다 그게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것도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한 거죠. 자세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다 해서 핵심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서적 말하기를 한다, 윤석열 후보는. 보면 감정이 별로 없어요. 물론 술 마실 때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대로 정서로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를 표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자기 감정을 잘 못 읽는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책에서는 그걸 제가 얘기했는데요. 자기 감정을 못 읽는 건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계속 혼이 나는 환경이면 아이들이 자기 감정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부모의 감정에 집중하겠죠. 아버지 집에 들어올 때 표정 보는 거죠. 이거 화났나 안 화났나. 오늘은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안 돼요. 그럴 경우. 또 사랑을 못 받아도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계속 사랑받기 위해서 어른들의 심리에 관심을 가지지 자기 심리, 자기 마음에 관심을 못 가지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사랑을 받고 부모한테 안전하게 이제 자라는 사람들은 부모의 감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관심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도 그런 쪽으로 대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이렇게 읽고, 알고, 그걸 표현하고, 그걸 부모와 이제 그걸 교감하고, 이런 훈련이 돼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정서를 자기 감정도 못 읽고, 따라서 그걸 표현하지도 못하고, 자기 감정을 못 읽으니까 당연히 타인들의 감정도 못 읽고, 따라서 공감을 못하고, 공감 능력이 없죠. 윤석열 후보의 또 하나 이제 방어적인 말하기의 특징은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7일날 토론회 보셨어요? 그 주택 청약 만점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40점. 네, 모른다 그래야 되잖아요. 모르면 그때 40점, 40점이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가 82점이라 그랬나요? 네, 84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바꿔요. 84점. 두 번째 또 틀렸죠. 그래 한 번 틀렸으면 그만해야지.
두 번째 질문하니까 또 틀린 답을 대답해요. 윤석열 후보는 그 습관이에요. 얘기하면 답을 얘기하지, 모른다고 얘기 안 해요. 안다고 얘기하지. 왜 아빠한테 맞을까 봐는 것 같아. 자,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순간 질문을 받으면 정답을 얘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 편하게. 이재명 후보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토론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뭐 때리겠어요?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게 말이 정답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맞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난 몰라요 그랬다가 아버지 때린 적 없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몰라요 그러면 이 자식이 이런 게 있으니까 모른다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특징은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몰라도 모른다는 걸 얘기하지 않는,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도 빙빙 돌리죠. 아주 빙빙 겉도는 화법을 쓰는데요. 정말 들으면 야, 뭐 저 너무 재미없다. 어떻게 저렇게 천편일적인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안전하니까. 말 잘못했다고 혼나는 것보다는 안전한 모범답안만 얘기하면 혼날 건 없잖아요. 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한 모범답안 말하기가 이제 습성화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어적 말하기가 어디서 들어냐면 통제력 부족 현상에서 들어갑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는 통제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방어막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기 통제를 못해요. 사실 방어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건 뭐겠습니까? 자기가 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치고 있는 문이 열리는 거, 방어막이 해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 멘붕이 오냐 하면 방어막이 깨지는 순간.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공격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거나 토론을 하다가 밀리거나 혹은 뭐 프롬프트에 뭐가 글자가 안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 거의 멘붕이 와요. 그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이때 이제 통제력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도 역시 방어적 심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개방적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프롬프트가 안 나오네? 뭐 이제 이러다든가, 이제 농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냥 새로운 상황이 오면 또 거기 적응하거든요. 근데 방어적 심리를 가진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이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고, 암이 좀 생길 수도 있다, 잘못하면.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간이 많으면 더 얘기하겠는데, 일단 뭐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